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병원 무릎관절센터 이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비욘디에 2, 3년 만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2, 3년 동안 많이 발전하고 비욘디 스튜디오가 더 좋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랜만에 출연하다 보니까 오늘 제 양옆으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지금 건국대병원에서 이식권 전문 간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홍은기 간호사, 제 왼쪽에는 공공조직은행에서 분배관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미선 선생님입니다.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이동원 교수님 수술팀에서 이식권 전문 간호사를 맡고 있는 홍홍희 간호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그 분배관리팀을 맡고 있는 박미선 팀장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긴장을 풀어가는 네. 시간으로.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도 이식술이다. 근데 이 내용은 차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출연하다 보니까 모르는 구독자분들이 더 많으실 수가 있을 건데, 무릎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식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와 인공관절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인공관절보다는 이식 수술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무릎 이식 수술은 여러 종류가 있죠. 발열연골판 이식술, 오늘 말씀드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다른 인대 재건술, 줄기세포 이식술,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로 하는 두 종류의 이식술은 반월연골판 이식술하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입니다. 제가 한 해 많이 수술할 때 통계를 내보니까 한 2년 전 통계일 것 같은데, 반월연골판 이식술 같은 경우에서는 1년에 한 60에서 70건 정도 시행하고 있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한 1년에 한 300건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300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긴 너무 좀 부끄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요 교수님, 스승님이셨던 저희 나라의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1인자라고 불리시는 그 명지병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김중근 교수님이 한참 전성기 때, 제가 그때도 같이 이식권 전문 간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한참 전성기 때도 300건까지는 아니었고 200 후반대 정도 건수 정도의 수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프신 분들을 생각하면 건수가 많다는 게 이런 걸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다른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도 제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1년에 10건 정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300건 정도면 구독자분들은 청취자분들은 이게 감이 와닿지 않겠지만, 이 건수로는 거의 국내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는 정도의 건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욘디에 그동안 50회 이상 출연하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었어요.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는 젊은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술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야를 다루면서도 전방 십자인대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주로 다루었던 내용들은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관련된 것과 아니면 재활 관련 이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환자분들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파열돼서 뭔가를 좀 고쳐주는 거, 뼈나 이런 게 부러졌을 때 그냥 뼈 붙이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드리려는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인대 재건술은
어찌 보면 무릎 수술에서 중요한 이식술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식술을 하면은 보통은 장기 이식을 생각하죠. 간 이식, 심장 이식 이런 수술을 많이 생각할 텐데 무릎에서의 이식술이라는 것은 조직 이식술이죠. 그만큼 전문화된 고도화된 그런 기술과 잘 갖춰진 팀워크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이식팀은 왜 필요한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식권 전문 간호사 홍은기 선생님이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조직은행은 어떤 곳인가, 여기서 나오는 이식제를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배 팀장님이신 박미선 선생님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십자인대 재건술, 이식술에서 이식팀은 왜 필요한가, 이걸 설명드릴게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왜 이식술인지를 이해하려면 수술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술이 잘 돌아가려고 하면은 인력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수술방 모습인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은 수술을 하는 집도 의사가 있어야겠죠.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님들이 되겠고, 관절 전문 병원에서는 원장님들이 되겠죠. 수술을 보조하는 사람이 한 명 혹은 2명 필요합니다. 전문 간호사도 될 수가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의사라고 하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 아니면 펠로우 수련 과정에 있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수술 필드에서는 이렇게 한 3명 정도 구성이 돼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수술을 할 때 집도의에게 수술 기구를 전달해주는 스크럽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따로 테이블이 마련돼서 이 테이블 위에 수술 기구들을 놓고 필요할 때 다양한 기구들을 조립해서 전달을 해주죠. 또 하나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식권을 다듬는 전문 간호사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힘줄을 몸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 힘줄을 몸에 잘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집도의는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힘줄이 들어갈 부분에서 정확한 위치를 만들고 정교하게 각도랑 이런 크기들을 다 설정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옆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갈 힘줄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이식팀이라는 것은 수술에 집중하는 팀이 있겠고, 수술 옆에서 수술 기구를 전달해주는 스크럽 간호사의 역할, 그리고 또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이식제를 다듬어주는 이식권 전문 간호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집도의 전문 간호사, 스크럽 간호사, 이식권 전문 간호사, 이거는 거의 이식팀에서 픽스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경험이 많고 손발이 짝짝 맞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팀워크가 있어야지 이식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전공이나 펠로우들은 수련을 받는 입장이니까 이 딱 정해진 이식팀 안에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도의 옆에서 수술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식팀의 한 구성원이 있지만 픽스된 인력은 따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화돼서 인력이 다 분산이 돼 있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력을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따로 테이블을 내서 이식권 전문 간호사의 영역을 독자적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전문 간호사 인력을 한 명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이식팀의 틀에서요. 근데 이 이식팀의 이 구조를 만드는데 저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건국대병원 자체가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 간호사, 이식권을 제대로 다듬을 줄 아는 간호사가 없다 보니까 이 정해진 인력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식팀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해에 100건, 200건, 300건 이렇게 수술 건수를 늘리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십자인대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이런 이식팀이 갖춰지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병원에서 이런 이식팀을 운영할 거냐. 그렇게 제가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지금의 이런 이식팀이 갖춰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손발이 잘 맞는 상태에서 전문화돼서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십자인대 재건술은 단순 수술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이식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술은 집도의가 하는 거죠. 그 집도의 옆에 전공의 펠로우가 도와주면서 중요한 수술 과정을 시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역할은 힘줄이 들어갈 터널을 제대로 만들고 또 하나는 십자인대 환자분들은 십자인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반월연골판 파열도 많습니다. 그러면 반월연골판 파열에 대해서도 봉합술이나 이런 치료를 같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집도의는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의 중요한 과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짧게는 3, 40분, 길게는 1시간, 뭐 더 큰 수술, 뭐 십자인대 재수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경우에서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죠. 뼈 이식까지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추가되다 보면요. 뭐 전회측인대, 후회측인대 재건술 그런 것까지 같이 하다 보면 시간이 뭐 1시간 반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하고 있는 옆에서 이식권 전문 간호사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을 하냐면 이식제를 해동시키고 멸균 작업을 하고 이식제를 다듬어서 집도의가 터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준비를 끝냈을 때 바로 이식제를 넘겨줘서 이식제를 몸 안에 삽입할 수 있도록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옆에서 집도의가 수술하는 동안 이런 식으로 힘줄을 다듬습니다. 힘줄을 다듬고 이 중간중간 상황을 봐가면서 집도의와 정보 교환을 하죠. 어떤 식으로 터널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지.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되면 집도의는 이 만들어진 이식제를 몸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식을 하는 것이죠. 이 터널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만들어진 이식제를 넣어줘야지 당연히 수술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라는 것은 이식팀이 각 적재적소에서 각자 분야에서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팀워크로 하는 수술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 여건상 이런 이식권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식권 전문 간호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이식술이라는 관점에서 이식권 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육성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룰까 합니다. 이 얘기는 주로 지금 건국대병원에서 이식권 전문 간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홍원기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일단 교수님 너무 이렇게 감사하게 그 이식권 전문 간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지금
300건을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진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즐겁게 한 팀이 돼서 같이 수술을 열심히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심지어 한때 인력이 부족할 때는 제가 교수님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 교수님께 기구를 전달해주는 스크럽 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같이 겸업을 했을 만큼 이렇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교수님이랑 완성도를 높여가고 환자의 건수도 늘어나고 결과도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반 제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된 환자분이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보통 저희가 자가건을 띄어서 이식하는 수술 방법을 교수님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가건이 띄어서 나오면 그 인대가 바로 들어가서 전방 십자인대를 대체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인대를 환자마다 뼈 크기도 다르고 다리 길이도 다르기 때문에 환자마다의 그 길이와 굵기가 다르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띄워준 인대를 저한테 건네주시면 제가 그 인대를 자가건을 길이를 측정하고 두께를 측정해서 교수님께 보고를 드리면, 그때 교수님이 그 인대에 맞는 골 터널이라고 하죠. 골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 인대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교수님, 스승님으로 계셨던 김진구 교수님 때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간호사로서는 최초로 이식건 전문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한 10년 차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 간호사들이 몇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년 차 정도 된 거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되게 만족해하고 프라이드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교수님이 대학병원이라고 치면 교수님, 일반 병원으로 치면 원장님들, 과장님들이 수술할 때 아무리 수술이 잘 되어 있어도 이렇게 이식건을 삽입하는 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지 주안점은 뭐냐면, 저렇게 다듬은 이식건이 들어갔을 때 수술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저 이식건을 다듬는 과정에서 불결한, 멸균되지 않은 이식건이 삽입이 됐다든지, 만드는 과정에서 불결한 기구들, 멸균이 명확치 않은 기구들을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위해서도 특별히 이식건만 다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수술에 대한 이해와 해당 집도이나 교수님이 하는 수술 실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술 과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체에서 우리가 메스로 그 인시전을 넣는다고 하는데, 인시전을 넣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우리가 일반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염증 증상이라는 감염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시간과 비례해서 높아지는데, 요걸 교수님이 수술 술기를 진행하는 그 시간에 딱 맞게 건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어야 요 감염에 대한 위험성으로부터도 저희가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 일을 하는 이식건 전문 간호사들이 도입이 필수적이고 앞으로는 더 많이 전파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어느 한 분야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전문성을 쌓아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지금 홍은기 간호사는 이 이식건의 이식팀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어느덧 벌써 10년 차가 되었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척척 알 수 있을 정도로 팀워크가 잘 형성이 된 것이라 이거죠. 지금 이식 전문팀 1mm의 싸움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0.5mm 단위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힘줄 이식건을 다듬는 데 있어서 사이저, 이 크기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게 0.5mm 단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0.5mm만 좀 벗어나더라도 이 이식건은 터널 안에 헐겁게 삽입되거나 아니면 너무 빡빡해서 잘 들어가지 않거나 수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5mm 단위까지 정교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전문성을 가지려면 어쨌든 이런 인력을 전문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게 홍은기 간호사가 중점적으로 이제는 맡아서 해줘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햄스트링 자극원을 많이 쓰는데 햄스트링을 채취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해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의학 저널에 실린 그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힘줄을 떼내면 제가 홍은기 간호사한테 전달을 하죠. 홍은기 간호사가 처음에 대략적인 사이즈를 말해줍니다. 뭐 8mm면 8mm, 9mm면 9mm. 그러면 위쪽 허벅지 뼈 터널에는 한 8mm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래쪽 뼈, 정강이 종아리 뼈 터널에는 한 8.5mm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대퇴 터널 8mm 직경으로 만들고 아래쪽 경골 터널 한 8.5mm로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면은 의사가 터널까지 다 만들고 이식제 다 이렇게 정리해서 집어넣고 하는 걸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사 집도의가 텐던, 힘줄 이렇게 다 다듬고 그거를 수술한 과정 안에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분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그래서 제가 전방십자인대 수술할 때는 우선은 자극원을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햄스트링 자극원을 첫 번째 옵션으로 쓰죠. 대퇴사두건을 첫 번째 옵션으로 안 쓰는 이유는 교과서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했을 때 실패 확률이 한 10에서 15% 돼요. 제 수술 통계 확률은 3% 미만이긴 하지만 그럼 이 정도 10%의 실패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건은 재수술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죠. 더 튼튼하고 견고한 힘줄이기 때문에. 근데 재수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대퇴사두건을 또 써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맞닥에 쓸 힘줄이 없게 되죠. 그럴 때 저는 2차 옵션으로 동종군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통계를 봤을 때 자극원 쓰는 비율이 90% 이상이고 동종군 쓰는 비율이 한 1% 정도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동종군 사용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종군 중에서는 선호하는 힘줄이 아킬레스건이 아니고 대퇴사두건입니다. 지금 대퇴사두건은 옆에 나와 있는 우리 박미선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 공공조직은행에서 나오는 이 대퇴사두건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듬게 되는데 이것도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녹여서 만들게 되는지. 네, 일단 교수님이 동종건을 얘기해 주셔서 동종건을 사용할 때도 역시나 그 이식건 전문 간호사의 필요성이 중요한 이유가 동종건은 일단 자기 환자의 몸에서 채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부터 이송돼서 와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기준은 그러니까 미니멈 기준은 영하 40도 이하가 되는 온도에서 이송돼 와야만 여기 청결과 멸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집도인 교수님이 그런 운송 과정과 이런 멸균 과정까지 챙기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식건 전문 간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운송 과정과 그거에 그 이식건을 다듬게 되는 기구에 대한 멸균 같은 걸 체크할 수 있는 과정이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교수님이 아까 처음에 제목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십자인대도 이식이라는 수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저는 항상 제가 이 일을 먼저 시작한 사람으로서 환자분들과 우리 의료진들이 이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장 이식, 간 이식 이런 이식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술이고 굉장히 중요도가 있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식건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몸 밖에 있던 몸의 조직을 몸 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특별히 경험이 많은 간호사가 그 다듬는 일뿐만 아니라 운송이 오는 과정, 그 다듬게 되는 기구에 대한 멸균 영역까지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차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배우는 과정이 한
한 3년 차까지였는데 3년 차까지는 자신 있게 제가 이식권을 다듬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러닝커브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식권 다듬는 일이 그만큼 숙련도를 요구하고 많은 케이스의 경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인력이 그만큼 환자의 수술 결과를 위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안타까운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보도가 돼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아마 그 대형 신문사에서도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일 텐데, 제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가건을 띄지 않는 상황, 동종건, 곧 타가건을 쓰는 상황에서 아킬레스건이란 건을 쓰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런 아킬레스건을 거래하는 의약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서 이건 뭐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인력적인 문제를 얘기했는데 결국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를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런 아킬레스건을 납품하고 취급하는 업체의 인력의 힘을 빌려서 쓰는 극소수의 병원들이 있어서 난 기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아킬레스건을 납품하는 직원들을 그 병원 직원이 아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을 수술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사용한 경우죠. 그렇게 되면 뭐 어떤 그런 업체분들이나 뭐 다른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사람들도 뭐 의료인은 아니지만 저 것만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더 능숙하고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을 다듬는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운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보관돼 오는지, 다듬는 기구가 얼마나 멸균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듯이 저 해당 영업사원 차량에서 그렇게 전혀 멸균도 되지 않고 일반 뭐 부엌에서 쓰는 뭐 가위나 이런 것보다 더 비위생적인 상태로 관리하고 있던 수술 도구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그런 도구들로 업체에서 납품하는 아킬레스건을 저런 도구로 인해서 다듬고 몸에 삽입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무리 집도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수술의 과정이 아무리 좋다고 쳐도 삽입되어 있는 이식제가 감염이 되었다고 치면 우리 몸에서 그 이식제에 대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서 밀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만큼 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 기사가 사실은 저희 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 기사로 인해서 저희 팀이 이루어지고 저희 인력이 픽스되는데 큰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만,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일어날 수 없는 큰일이 일어났다고 놀랐던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수술 도구를 직접 바로 쓰지는 않고 어쨌든 소독을 돌려서 쓰긴 하지만 평상시에 어떻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느냐가 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홍은기 간호사가 이식팀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이식제를 다듬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독자적인 이런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본인만의 그런 자리. 네. 한번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시켜주세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넓적한, 저는 요걸 그냥 수술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의료진들끼리는 저희는 약간 요리사에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교수님이 어떤 수술을 하면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약간 주문이 들어왔다, 요렇게 우스갯소리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저렇게 꼭 도마같이 보이시죠? 저렇게 큰 넓적한 게 제가 요것도 인대를 결국에는 한 명이 꼬매는 거기 때문에 인대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길이도 측정해야 되고 두께도 측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양쪽 집게같이 생긴 양쪽 끝으로 인대를 잡아서 길게 타이트하게 당겨 놓고 사이즈도 대고 재고 길이도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 밑에 보이는 저 길다랗게 생긴 게 길이를 측정하는 자이고, 그 밑에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게 저게 0.5cm 단위로 아주 정교하게 측정돼서 뚫려 있는 구멍입니다. 저거를 아무리 능숙한 간호사도 눈으로 봐서 인대 두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도화되게 정교하게 제작된 기구를 가지고 0.5 단위로 측정을 해서 교수님께 측정된 결과를 알려드리면 교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몸에 뼈에 터널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뚫고 나면 아까 수술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듬을 때 필요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가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마무리하고 봉합을 하기 위해서는 인대 봉합을 위해서는 니드홀더라고 불리는 바늘을 잡을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운송 과정이나 기구 멸균 관리에도 신경을 쓰지만 저 위에 반달 모양처럼 생긴 접시 같은 게 있는데 저게 전문적인 명칭이 키드니 베이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신장이 딱 저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신장처럼 생겼다 그래서 키드니 베이신이라고 부르는데 저기에 멸균된 아주 깨끗한 생리식염수를 따라 놓고 거기에 우리 인대가 결국엔 몸 안에서 말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습기를 유지할 수 있게 계속 물에 적셔가면서 만드는데 저희는 특히나 저기에 고농도의 항생제를 섞어서 사용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 관리를 훨씬 더 신경 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뭐 간호사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식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균적으로 관리된 도구 사용이 중요한 거고 이러한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이식제 힘줄을 정교하게 다듬는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 있고 아무튼 이 일은 결코 처음 할 때는 쉽지가 않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3, 4년은 적응을 해야지 되는 거라서 뭐 이거를 뭐 갑자기 2달, 3달마다 바뀌는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정규적인 분들이 와서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시스템을 좀 바꾸면서라도 좀 체계적으로 이러한 이식권 전문 인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서로 모아서 잘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질문들이 좀 있어서 질문들을 받고 갈게요. 우리나라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통계상으로 이렇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약 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뭐 과격하게 충격을 확 받거나 뭐 어디 들이받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나 농구 이런 걸 할 때 드리블 동작에서 방향 전환하거나 뭐 점프 착지할 때 살짝 삐끗하거나 심지어는 뭐 계단 빠르게 내려오다가 뭐 2-3 계단을 잘못 발을 헛디뎌서 무릎이 어긋나거나 이럴 때 허벅지뼈랑 정강이뼈가 있을 때 정강이뼈가 확 돌면서 빠지면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뚜둑하는 느낌이 발생합니다. 십자인대 파열될 때. 그러면 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고 빠져다가 들어올 때 뚜둑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충격을 받으니까 십자인대 파열될 때 터지면서 피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럼 무릎에 피도 차고 그럼 무릎이 붓고 통증도 심하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 만약에 축구하다가 이런 느낌으로 너무 아팠다 하면은 MR을 찍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사무실 은따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하고 나서는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 뭐 3, 4년 이상 지나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 정도 됐을 때 금속 재건술을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금속 재건술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금속 재건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하거든요. 마취를 했을 때 2차 관절경 검사라고 해서 관절경으로 한번 들어다 보고 전방 십자인대의 생착 상태 아니면 이전에 연골판 봉합술을 했던 거의 상태 연골 상태를 다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핍니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도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그냥 단순 핀 제거 수술로 생각하고 이것을 반드시 뽑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푼수공주님이 무릎이나 발목 돌릴 때 뚝뚝 소리 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욘디 단골 질문 같습니다. 비욘디 방송할 때마다 나오는 매우 그냥 단골 질문인데 뭐 통증이 없으면 그냥 지켜보라고 하죠.
뭐 갑작스러운 동작 변화나 자세 변화 이럴 때 압력 변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젊은 나이에서 뚝뚝 소리 나는 거는 뭐 처음에는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통증이 있고 하다 보면 뭐 정밀 검사나 이런 거를 좀 해봐야겠죠. 그다음에 은콘님이 수술 받으면서 뼈가 굉장히 유연하고 약하다고 알게 되었다. 유연한 경우 재파혈 확률이 높아지는 건지 재활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 힘줄 이식술이라는 것은 뼈 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 안에 힘줄, 이식제를 삽입을 해서 힘줄과 터널 사이에 견고한 결합, 생착이 되게끔 하는 수술입니다. 물론 뼈에 부착하지 않는 힘줄만 있는 부분에서는 또 힘줄 자체가 녹아 없어지면서 자연 치유 과정을 거쳐서 인대처럼 변하는 과정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뼈와 힘줄 사이에서 이 결합이 잘 일어나려면 힘줄이 뼈에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면서 견고한 결합이 갖는 그런 치유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래도 뼈 강도가 약하면은 좀 뼈 터널이 넓어지거나 염증 반응 생기거나 그렇게 될 위험성이 조금은 있죠. 그래서 뼈 강도를 어느 정도는 적정 강도로 유지하는 게 결과에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왼쪽 옆에 공공조직은행 선생님이 한동안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네. 본격적으로 공공조직은행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공공조직은행 분배관리팀장을 모시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전방십자인대 수술할 때 자가건을 주로 쓰긴 하지만 무릎 안에 들어가는 인대뿐만 아니고 요즘은 관절 외 구조물을 많이 복원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전해측인대, 후해측인대. 그럼 십자인대 때 자가건을 쓰기 때문에 이런 관절 외 구조물은 동종근을 자주 쓰게 돼요. 그리고 또 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2차, 3차, 4차, 5차 이런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동종 뼈도 이식을 해야 되고, 대퇴사두건, 자가건을 썼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종 대퇴사두건이나 이런 힘줄을 써야 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식제를 잘 확보를 해서 환자 몸매에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식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는 우리나라 병원들에서는 수입해서 오는 이식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엄격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이런 조직은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우리가 이식 수술에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귀한 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비영리 조직은행이고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이제 내사나 사후 기증자를 연계를 해주시면은 저희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인체 조직을 직접 채취하고 가공하고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체 조직이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채취하고 가공에 있어서 저희가 수술실 또는 그 이상의 환경에서 채취와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분배하는 과정에서 또 온도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아까 홍홍기 선생님 얘기를 하셨는데, 운송 과정에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온도 관리를 유지를 하면서 의료기관에 분배를 하고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이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이식제 개발과 또 품질 고도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슬관절, 그러니까 무릎 관절 쪽에서 사용되는 인체 조직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공공조직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인체 조직은 앞서 교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던 대퇴사두근건이라던가 또는 아킬레스건, 여러 가지 건의 종류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경골이나 경골 쇠기와 같은 뼈 종류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반월상 연골도 저희가 생산해서 의료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만
특별하게 또 의료진의 요청에 따라서 생산해서 의료기관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식제가 첫 번째 경골하고 반월상 연골을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경골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뭐 정강이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뼈 위쪽에 뭔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뼈 위쪽에 뭐 슬개골부터 해서 대퇴사두건까지 연결된 연부 조직이 부착된 경골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골종양이라던가 골절 등에서 결손 부위가 크면 이렇게 큰 구조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이식이 되면은 이식의 효과도 좋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반월상 연골은 반월상 연골 같은 경우에는 수입되는 인체 조직이기도 한데, 저희가 공공조직은행에서 특수하게 좀 생산되고 있는 부분은 사진의 위쪽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이 부분인데, 연골이 한쪽에 내측하고 외측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내측과 외측을 연결하는 인대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를 회복적인 구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달라고 의료진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저렇게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식했을 때 수술의 효과도 좋은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저희 공공조직은행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기증된 인체 조직을 저희가 직접 채취하고 가공을 해서 기증자의 이제 소중한 뜻을 저희가 잇기 위해서 최대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식제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이 이제 그 무릎 관절 쪽에서 사용하는 그 동종건의 어떤 그 자가건, 동종건과 자가건을 이렇게 다듬는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전문 인력을 이제 건국대병원에서도 팀을 꾸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료진들께서 많은 요청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는 의료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다듬어진 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환자한테 이식했을 때 안전한 이런 인체 조직도 있지만 또 부적합한 그런 조직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또 의료기관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이식제도 개발을 하고, 또 안전한 관리를 해서 어떤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현장하고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인체 조직이 인체 조직의 어떤 가치, 그리고 인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인식이 많이 향상이 되면은 나가서는 뭐 기증 문화도 더 향상이 되고, 그리고 국내 기증 건수도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선순환 구조를 저희는 기대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부분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요구에 맞게끔 뭔가 인체 조직을 더 정교하게 가공을 시켜줄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수입해서 들어오는 이식제들은 대부분 그냥 상품처럼 그냥 포장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나라 공공조직은행에 요청을 하면 사체에서 얻은 조직을 가공시킬 때 의료진의 요구하는 데에 따라서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체 구조물들을 더 살려주고, 이런 것들을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더 수술 결과를 좋게 나올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인대 수술을 많이 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이식팀을 꾸리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다른 병원에서는 뭐 십자인대 수술을 많이 안 하는 병원, 뭐 십자인대를 많이 수술하는 병원이라도 이런 이식팀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이식건을 다듬는 과정을 조금 더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공공조직은행에서 가공을 시킬 때 뭐 약간 예를 들자면 이식건 두께에 맞춰서 뭐 8mm, 9mm, 10mm 이렇게 분류를 해서 조금 바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맞춰서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주신 건데, 아무튼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이식권을 다듬고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이식권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에 거의 뭐 없을 정도고, 근데 이거를 함에 있어서 공공조직은행과 또 코워크를 하면서 뭔가 현장에 이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홍원기 간호사 같은 이식권 전문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공공조직은행이나 이런 데도 좀 도움을 주고, 또 밑에서 배우는 그런 간호사분들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홍원기 이식권 전문 간호사가 지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볼게요. 천재 성대님, 30대고요. 지난달 측부인대 수술 며칠 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습니다. 수술 후 가끔 정강이 뼈 부분이 뜨겁고 찌릿찌릿 아픈데 이런 통증이 정상인 건지 언제쯤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강이 뼈 부분이라고 하면 아마 상처 있는 부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를 제가 파악은 안 되지만 상처 있는 부분이라면 이 정강이 있는 부분에서 뼈 터널을 만든 것이고, 그럼 뼈 터널 만든 부분에서 오는 뼈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처 부위 이 표면 자체가 피부로 봤을 때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상처가 만들어지면 지나가는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종아리 특히 외측 부분이 좀 먹먹하고 찌릿하고 이런 이상 감각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말초 신경 증상들은 한 6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서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뼈 터널 부분에서 나오는 뼈 통증이라면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플라워님이 40대 여성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한 지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제는 통증이 느껴지는 거는 크게 없습니다. 혹시 마사지 샵에서 상체만 마사지 받는다고 해서 수술한 곳에 영향 가지는 않겠죠? 괜찮다면 전신 마사지를 받아도 될까요? 1년 정도 지났으면 전방 십자인대 이식술을 하고 나서 힘줄 이식술을 하고 나서 힘줄이 어느 정도 인대화 과정을 거쳤을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마사지 전신 마사지 하는 것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다만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릎뼈, 특히 정강이 뼈를 비튼다거나 이렇게 돌리는 것만 안 한다면 마사지 받는 정도는 크게 영향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질문은 지금 이 정도가 거의 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신 분들, 제 양옆에 홍원기 간호사분하고 박미선 팀장님,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건 저희가 꼭 저희 병원에서 와서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으시라,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최초로 아니면 제일 10년이랑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하고 싶다, 뭐 자랑하겠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의료진의 인식 변화도 있어야겠지만 환자분들의 인식 변화, 특히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이식하는 것, 특히나 간 이식, 신장 이식만큼이나 전방 십자인대 이식, 반호사연골 이식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중증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들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소비자들의 요구도가 있어야 제조 회사들이 바뀌듯이 환자분들의 병원에 대한, 의료진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수술해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수술에 삽입되는 인대와 건들을 누가 다듬는지, 어떤 방법으로 다듬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송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그런 요구도들이 점점 늘어나야 결국에는 환자분들, 미래에 또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 미래에 인대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술 결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같이 이런 장점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에 만들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난 사례가 있는데 수술방에 들어온 환자가 마취하기 전에 호응기 이식권 전문 간호사를 찾았다라는 것을 한 2번, 3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이게 그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은 보통은 젊은 분들이 운동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의 특이점들이 뭐 장점이겠죠. 그 수술을 굉장히 많이 본인이 받는 수술을 웬만한 의료진처럼 연구를 하고 오십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 이렇게 비욘디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튜브를 찍어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만드신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특히나 그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교수님을 보고 우선적으로 보고 왔겠지만 거기에 저희는 제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이식권 전문 간호사가 있는 병원이라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신 환자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수술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를 그 저희 수술실에서는 접수해서 환자들 이렇게 맞아주시고 뭐 금식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간호사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홍원 간호사가 진짜 자기 인대를 만들어주는지 실제 있는지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기 수술 막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나가서 얼굴 보여드리고 한 경우가 있어서 저도 그런 기억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비욘디에 출연했던 것들이 많은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던가 인체 조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여러분들 환자분들 또는 뭐 이렇게 이식 받으실 때 더 안전하고 또 고품질의 어떤 그런 인체 조직을 이식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의료기관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서포트 해드릴 거고 또 의료진 분들이 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한테 많은 또 자문도 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또 환자한테 가장 적합한 이식제가 무엇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대해서 알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50분이 다 지나갔네요. 오랜만에 비욘디 스튜디오를 왔는데 다시 한번 반갑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기회가 되면은 종종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중에서도 어디 갔다 오셨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도 있고 네, 아무튼 제가 그동안 출연했던 영상들 많으니까요.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은 다시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